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왕국, 신라. 그 거대한 문을 스스로 닫고 적에게 항복한 마지막 왕, 경순왕. 우리는 그를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후대의 배신으로 비판받기도 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멸망이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고뇌했던 비운의 군주였을까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의 불씨를 지펴온 경순왕의 진짜 얼굴을 찾아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그 복잡한 진실을 탐구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항복왕이라는 단편적인 평가 뒤에는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시대의 무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선택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경험해보는 시간,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마주할 이야기는 찬란했던 신라의 마지막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던 순간 한왕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숙명에 관한 것입니다. 신라는 무려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반도의 한 축을 굳건히 지탱했던 강력한 왕국이었죠. 하지만 그 영광의 시간은 어느덧 저물어 경순왕이 즉위한 927년 무렵의 신라는 이미 후삼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중앙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후삼국의 경쟁 속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의 통제는 지방에 제대로 미치기 어려웠고 각지에서는 힘있는 호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거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정치적 군사적 약화로 인해 국가 운영의 기반 자체가 점차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백성을 보살필 힘이 없었고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각축을 벌이며 치안이 불안정했고 중앙의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적지 않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마을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버려진 농토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희망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 대한 장악력도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도적대와 난립하는 지방 세력의 행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란과 치안 불안이 겹친 시기였고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조차 버거웠던 비극적인 나날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더 이상 왕실에 대한 기대나 충성심 대신 오직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만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가족을 잃는 비극이 일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경순왕은 불리한 정세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다만 당시 신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경순왕의 통치는 출발부터 매우 불리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귀족 사회의 대응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그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이미 무너져가는 왕국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하는 잔인하고도 혹독한 숙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천년 왕조의 몰락과 수많은 백성들의 생존이라는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가 지워져 있었으니까요. 즉위 당시 경순왕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이후 그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었고 국정 운영의 부담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순왕이 즉위했을 당시의 신라는 중앙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고 자체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후삼국 시대의 경랑 속에서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이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마치 사나운 파도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와중에 신라는 그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존재에 불과했으니까요. 왕실은 더 이상 백성을 보호할 군사력도 국가를 운영할 재정적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헐떡이는 노인처럼 천년 왕국은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것이죠. 경순왕은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의 한가운데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를 떠안은 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끝없는 혼돈과 비극적인 예감만이 펼쳐져 있었을 뿐입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의 고뇌와 선택의 기로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들던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경순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당시 한반도의 정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죠. 북쪽에서는 왕권이 해상 세력과 지방 호족을 포섭하며 세력을 확장했고 고려의 영향력은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고려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민심을 얻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면서 강력한 통일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죠. 그에 맞서는 남쪽에서는 견훤의 후백제가 마치 맹렬한 불길처럼 신라의 서남쪽을 끊임없이 위협하며 약탈과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후백제는 신라 백성들에게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죠. 이처럼 고려와 후백제라는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신라는 마치 찢어질 듯한 종이장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군사력은 형편없이 약해져 있었으며 백성들은 도적대와 기근에 시달리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순왕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라 내부에서는 항복과 저항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마치 격렬한 파도처럼 왕을 흔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천년사직의 명예와 조상들의 위협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테죠. 어찌 조상들의 위협을 저버리고 적에게 무릎 꿇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라의 백성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요. 그들은 신라의 유구한 역사와 자긍심을 내세우며 결사항전을 주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저항은 오직 피와 눈물만을 부를 뿐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왕의 진정한 도리입니다. 어서 이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겠죠. 그들은 이미 기울어진 국군 앞에서 무모한 저항이 가져올 참혹한 결과를 경고하며 현실적인 선택을 촉구했을 겁니다. 경순왕은 이처럼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번민에 빠졌을 겁니다. 과연 그는 항복 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신라가 고려나 후백제 중 한쪽과 손을 잡고 다른 한쪽과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당시 신라의 힘으로는 어느 쪽과 동맹을 맺는다 해도 그저 종속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고려와 후백제의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홀로 남아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그 경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백성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었을 테죠. 제한된 군사 재정 기반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왕실 내부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의 영토와 후백제의 세력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마치 옴짝달싹 못하는 작은 섬처럼 고립된 신라의 영토를 바라보며 당시 신라의 현실은 왕실이 선택지를 넓히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백성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결정의 부담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천년 왕국의 마지막 왕이라는 숙명적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모든 선택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순왕은 어쩌면 가장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결단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천년사직의 문을 스스로 닫고 내렸던 비극적인 결단과 그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밤늦도록 고민하던 경순왕의 마음속에 결국 기부, 항복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천년 신라의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그는 이제 가장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더 이상의 백성 희생을 막기 위해 고려에 항복하는 길이었죠. 이는 한 왕조의 종말을 의미하는 동시에 더 이상의 대규모 희생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는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신하들 앞에서 천년사직의 문을 스스로 닫겠다는 비장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궁궐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어떤 이는 통곡했고 또 어떤 이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을 테죠. 하지만 경순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결정이 결코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오직 백성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이 결정에 모든 신하가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의 아들 삼국사기에 따르면 마이태자는 항복에 반대하며 고려에 기부하지 않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순왕은 아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른 길을 택할 수 없다는 비장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이태자의 저항은 결국 무의로 돌아갔고 그는 홀로 금강산으로 들어가 베옷을 입고 풀뿌리를 먹으며 신라의 멸망을 슬퍼했다고 전해지니 부자의 엇갈린 운명 또한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습니다. 경순왕은 935년 고려 태조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직접 개경으로 향하게 되죠. 천년 왕국의 마지막 왕이 수도를 떠나 적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은 얼마나 무겁고 쓸쓸했을까요? 왕의 행렬을 바라보는 신라 백성들의 눈빛은 복잡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약탈과 학살이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비통함이 뒤섞여 있었을 테니까요. 그 길 위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짊어진 숙명적인 슬픔을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요? 개경에 도착한 경순왕은 고려의 태조 왕건을 마주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경순왕을 극진히 대우하며 정중하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 고려의 태조에게 옥새와 함께 신라의 영토를 넘겨주는 그 순간 천년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른바 신라의 자발적인 항복이었죠. 대규모 최종 결전 없이 국왕이 공식적으로 기부한 사례라는 점에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특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마침내 바다와 만나 그 흐름을 합치듯 신라의 역사는 고려의 역사 속으로 스며들어갔던 것이죠. 경순왕의 이 비극적인 결단은 이후 신라 지역에 고려 체제가 편입되면서 대규모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신라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전쟁을 치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후백제의 침입으로 신라가 큰 피해를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부는 추가적인 전투 확대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렸지만 동시에 그들의 조국은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죠. 한 왕의 고뇌에 어린 선택이 낳은 극명한 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항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망국의 운명 앞에서 한 왕이 백성을 위해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책임의 무게였죠. 천년사직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는 것은 한 국가의 주권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경순왕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했을까요? 다만 기부 과정의 세부 경위와 경순왕의 개인적 의중은 사료가 제한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천년사직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는 것은 한 국가의 주권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경순왕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했을까요? 그의 결단 이후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때 적국의 왕이었던 인물에게 이처럼 후한 대우를 한 배경에는 신라 세력을 포용하고 새 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왕건은 자신의 딸인 낙랑공주를 경순왕에게 시집 보내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삶 속에서
과연 그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천년 고도 서라벌을 떠나 이국의 궁궐에서 살아야 했던 경순왕의 심경은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국의 군주로서 개인적 심경을 직접 전하는 1차 기록은 제한적이어서 그의 내면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국의 군주로서 겪어야 했던 개인적 심경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만국 군주로서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순왕이 세상을 떠난 후 역사 속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려왔습니다. 후대 일부에서는 그의 기부를 왕조의 종말을 앞당긴 결정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고려의 품으로 들어가 편안한 삶을 누렸으니 이는 곧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긴 행위와 다름없다는 시각입니다. 신라의 유민들 중 일부는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려에 저항하기도 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순왕이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경순왕을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현명하고 비극적인 군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시 신라는 국력과 통치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고 백성들은 끝없는 전란과 약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저항을 계속하는 것은 오직 더 많은 피를 부를 뿐이었을 겁니다. 경순왕의 항복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더 큰 비극을 막고 최소한의 백성들의 생명이라도 보전하려 했던 고육지책이었다는 해석이죠. 그의 선택은 추가적인 대규모 충돌을 피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경순왕의 항복은 단순히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천년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누구도 원치 않았을 만국의 운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죠. 그의 손으로 신라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버린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비극적인 책임감의 발현이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순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한 인물의 행적을 평가할 때는 그가 처했던 시대적 배경과 불가피했던 상황들을 깊이 있게 헤아려야 하죠. 경순왕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달라져 왔고 그의 선택을 현실적 타협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의 고통 어린 선택은 단순히 신라의 종말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복잡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고뇌의 무게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